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우리가 이른바 강대국이라고 부르는 이제 국가들이 있잖아요. 대외적으로 미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글로벌리스트들 월가의 개가 되어 왔습니다. 월가뿐만은 아니죠, 물론. 록펠러와 로스차일드의 개로 살았어요. 약소국이나 후진국은 그 개의 강아지로 살아왔죠. 네, 점잖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예외도 그래도 있어요. 서구에서는 이제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그래도 강아지로 살진 않았습니다. 동양에서는 베트남, 또 뭐 말레이시아, 북한 이런 게 대표적이죠. 이런 나라들은 작고 약소국이라고 불리지만 실은 강한 나라들이죠. 이런 예외가 없지 않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은 딴지를 걸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북한도 이런 예시가 됩니다. 가끔씩 말이에요. 자기 뇌 망가진 걸 모르고 툭 하면 그러려면 북한 가서 살지. 이런 말을이나 쏟아내는 그 3살짜리 뇌를 가진 노인들이 아직도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집에 나오지 마세요. 그러려면.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스스로 글로벌리스트의 똥개가 된 강대국 정부들이 말이야, 약소국들을 강아지처럼 이용할 때,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을 만들어 놓거나 이용을 합니다. 일단 상대국의 국민의 역사적인 약점을 먼저 잡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를 무능하게 만들든가 간첩을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거로 이제 언론을 장악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약소국을 마음대로 갖고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영국의 에드워드 그레이한테 써먹힌 세계대전의 촉매제 국가가 한 3나라 정도가 있죠.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벨기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르비아도 국민적인 역사적 약점이 있었죠. 피해의식이 너무 셌고 정부가 무능했고요. 간첩이 많았고 언론은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약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로부터 선전포고를 유발하는데 그 국가 사용 유효 기간이 이제 끝나버렸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적인 약점이 반슬라브주의가 너무 셌고 또 민족이 너무나 많은 민족을 한 제국 밑에 모여놓는 바람에 분열 기운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게 문제고 서로 또 으르렁거렸어요. 서로 간에 좋아하지도 않았어. 같은 나라 안에 살면서도. 정부가 무능했고요. 간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로 알려져 있어요. 무능해서 정부가 이중 정부에다가 너무 늙었어. 그 내각 사람들이 또 귀족들이 그냥 권력을 다 갖고 있어갖고 서로 개인주의가 좀 셌단 말이죠. 언론 같은 경우는 진영 논리로 같이 싸웠기 때문에 언론은 장악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가 싸우게 냅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세르비아를 공격했던 7월 29일 1914년 7월 29일 날 국가 사용 유효 기간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는 역사 무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벨기에인데요. 벨기에 지나치게 강대국을 염원했고 어떤 독립성에 너무 집착합니다. 1931년 30년부터 독립을 했는데 1848년도 혹시나 프랑스 쪽으로 통합될 뻔했었고 또 보불 전쟁 때도 독일하고 프랑스 양쪽에 통합될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독립성에 대한 집착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자기들 발목을 잡은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정부가 무능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친형적이었고요. 실제 경제는 굉장히 친독이었는데 정치는 상당히 친형적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개인주의가 셌어요. 레오폴드 2세가 혼자서 콩고 다 헤쳐먹은 것처럼 모든 게 다 어떤 개인주의가 너무 셌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벨기에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요. 그래야 말이 잘 안 통해. 그래서 벨기에 같은 경우는 언론은 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었고 벨기에의 세계대전 촉매제로서 국가 사용 유효 기간이 영국의 지원을 요청했던 1914년 8월 3일 날 끝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잘났다 세르비아. 열심히 그렇게 대세르비아를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고 황태자 막 암살하고 그러더니만은
전쟁 끝나고 나서 완전 미국의 시장이 돼버렸지. 아니 미국의 똥개가 돼버렸잖아요. 완전히. 응? 그리고 나서는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말이야 대독일 대소련 문지기가 돼가지고 소련과 관계를 친선 관계를 다 갖고 있었지만 항상 그 어떤 그 뭐랄까 폭발할 가능성이 있었던 나라로 계속 남아 있었고. 뭐 요때는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좀 대세르비아니까 유고슬라비아가. 근데 1992년 완전히 뭐 소련 붕괴한 다음부터는 이제 피바다가 돼버렸죠, 그죠? 예.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어 세르비아가. 이런 겁니다. 예. 오스트리아 헝가리 갈기 찢어지죠.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계속 찢어집니다. 그래갖고 오스트리아는 지금의 오스트리아가 될 때까지 끝나버려. 제국의 운명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한테 좀 관심 있는 거는 벨기에인데요. 한국과 유사한 그 한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게 폴란드인데 또 아일랜드하고 뭐 유사점이 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지정학적으로 보면 벨기에가 한국과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벨기에 방점을 좀 찍어볼까 그러는데요. 벨기에는 말입니다. 보블 전쟁 때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합병 싸움을 하는 도중에 영국이 중재했다는 어떤 역사적인 기억을 갖고 있어. 그래서 영국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영국의 중재라고 하는 게 어느 한쪽이가 더 강해지는 걸, 그러니까 프랑스든 독일이든 한쪽이 강해지는 거를 싫어했던 영국의 그냥 단순한 제스처예요. 그게 무슨 뭐 좋아하고 말 것도 없거든 그냥. 그래서 그랬는지 벨기에 사람들은 전쟁 도중에 경제적으로 제1 파트너였던 독일을 버려버렸잖아요. 응? 그리고 영국에 달라붙었단 말이야. 그래서 벨기에를 지켜준다는 핑계로 영국이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했죠. 그래서 뭐 지켜줬어? 벨기에한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영국군이 들어온 날인 말입니다. 독일이 리에주로 쳐들어가기 시작한 8월 9일 날 들어와요. 근데 영국군이 들어온 건 벨기에가 아니에요. 배 타고 들어온 게 프랑스 르아브르로 들어왔습니다. 영국군 사령부도 말이에요. 프랑스 루엥하고 볼로뉴에다가 쳐놨어요. 벨기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벨기에 들어가도 되거든. 오스트엔드라든가 안트워프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거기 임시정부 와 있었으니까. 응? 8월 달엔 그랬다고요. 10월 달에 이제 잡아먹혀서 그렇지. 혼자 싸워야지 뭐 어떻게. 벨기에는 이제. 그래서 영국군이 벨기에로 건너가서 이 전쟁터가 돼버린 벨기에로 건너가서 독일군과 싸운 첫 번째 전투가 뭐냐면 몽스 전투라고 그래갖고 8월 23일이에요. 그때는 이미 리에주뿐만 아니라 브뤼셀도 독일군이 다 접수를 하고 난 다음부터야. 게다가 이 전쟁에서 이 몽스 전투에서 또 영국군이 개박살이 나잖아요. 17,000명인가 첫 전투에서 17,000명이 죽어버린다고 영국군이. 아주 졸전에다가 엉망진창군데요 영국군이. 지금 말이야 역사가 말이야 참 웃기게 기록하고 있는데 솔직히 미군하고 영국군은 말이에요 영화에서만 항상 승리합니다. 영화에서만. 현실에서는 항상 얻어 터지고 그런 그 엉망진창 군대가 없어요. 영국군과 미군이. 원래가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도 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영국군하고 미군이 얼마나 엉망진창 군대인가를. 얘네들 못 싸워. 그냥 물량으로만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지. 이 얘기를 나중에 하고. 하여간 벨기에 땅 그 몽스는 말이에요. 무려 15개월 동안 독일군 본진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1918년 11월 마지막 전투까지 이 몽스라고 하는 이 지역 그리고 주변에 그 벨기에 땅이 완전 전쟁터가 돼버리죠. 영국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공주하며 동맹이며 벨기에 주권과 영토를 지켜주네 이런 다 개소리 사탕발림을 하면서 들어왔는데도 벨기에는 끝없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군한테도 러시아군한테도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는 국가는 주권은 낙동강 오리알이었어. 그럼 뭐 하려고 그랬을까? 독일군 그냥 열차 태워서 보내주면 끝나는 거를 갖다가 네덜란드처럼 왜 행동을 못하냐고. 네덜란드는 그랬잖아요. 중립을 딱 취하면서 어느 한쪽도 안 붙으면서 양쪽한테 다 물건 무역 수출하면서 잘 살았잖아. 벨기에가 왜 못해?
교역국제 1위 국가가 그걸 왜 못하냐고, 왜 한쪽에 붙었냐고. 하여간 벨기에가 그래서 멍청하다는 거예요. 벨기에는 말이야 정말 끝까지 멍청했어. 끝까지 영국에 충성을 합니다. 친성국 독일한테 길을 내주면 될 일을 일부러 막았잖아. 전 국민을 전쟁터로 내몰아버렸습니다. 국왕이라고 하는 알베르 1세는 말이야 8월 4일 날 프랑스군 들어오라 그러고 프랑스군한테는 또 벨기에로 들어오라 그랬어. 그리고 안트워프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벨기에 군인들을 모아다가 참호를 파고 영국 지원군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 영국군 그리로 안 왔다니까. 프랑스 르 아브르 쪽으로 도착을 했다니까. 그저 이상한 인간일세. 그리운 님을 그렇게 그리면서 몇 개월을 그리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그런 배신당했으면 좀 다른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런 판단도 안 해서 못 먹어도 고야 얘는. 안트워프에서 이 국왕 자신까지 참호에 막 들어오면서 독일군과 싸웠다고, 홀로 싸웠다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영국군도 프랑스, 러시아도 아무도 안 도와줬어. 완전 버림을 받았단 말이야. 안트워프에서 말이야 이 알베르 1세가 진정 벨기에 국민을 생각했다면 네덜란드처럼 중립을 재차 선언을 하고 전쟁터가 돼버린 그 벨기에 남부만 일단 남겨두고,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막 프랑스랑 독일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중북부는 더 이상 이 위로 올라오지 말라 이러면서 딱 막아줬어야 됐어. 그런 다음에 이제 전쟁 끝나면 남부도 돌려준다는 계약을 양나라한테 다 하면 되잖아. 그런 노력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노력이지. 제 스스로 전선에 나가는 똥개짓을 했단 말이야 이 알베르 1세가. 마누라인 그 왕비 엘리자베스는 간호사라고 이랬고 말이야. 지 아들 14살밖에 안 된 거. 저기 레오폴드 3세 사병으로 내보내고 말이야. 뭐 하는 소리야 지금. 이렇게 무슨 강아지도 세상에 이런 강아지가 없어. 안트워프가 이제 폭격당하니까 10월달에 이제 임시정부도 르아브르로 도망을 쳐야 했잖아. 참 대단한 충성심이다. 대단한 충성심이. 영국의 그 알프레드 밀러한테 있어서나 뭐 누구한테 있어서나 세계대전의 촉발을 위한 그 벨기에라고 하는 국가사용 유효 기간은 8월 3일 날 이미 끝나버린 거란 말이야. 지원을 요청하던 날. 조지 5세 영국왕 조지 5세가 참전할 명분을 찾으라 그래서 찾은 게 벨기에잖아요. 영국 왕이 말이야. 역시 영국 왕실 가문은 이 악마의 가문이라는 게 확실해요. 1913년 7월 30일 날 조지 5세가 저기 프러시아의 그 헨리 왕자한테 편지를 받고는 전문을 보내기를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 독일 제국의 그 비레르 2세가 그렇게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니콜라이 2세도 노력하는데 정말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나도 한번 노력해 볼 거다. 이러면서 진짜로 간절히 원하는데 유럽 전쟁과 같은 이런 파탄적인 재앙이 없었으면 좋겠다. 평화를 위해 나도 돕겠다. 이렇게 막 전문을 보냈는데 이 영어 표현을 가만 자세히 보세요. 진짜로 간절히, indeed earnestly, desirous.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럽 전쟁과 같은 이런 파탄적인 재앙이라 그랬어. 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야. 그러면 그 진짜 아닌 거 아시죠? 게다가 정서적으로 앞에서는 뭐 없었으면 한다 이래놓고 사용하는 단어가요 무식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영국 사람들 이런 단어 잘 사용 안 하거든. 유럽 전쟁이라든가 파탄적인 재앙 이런 말 안 한다고. 그렇게 보내놓고 말이야 8월 2일 날 에드워드 그레이가 뭐라 그랬냐면, 야, 저 벨기에가 명분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될까요? 지금 참전할 명분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조지 5세가 뭐라 그랬어? 그레이, 찾으려면 찾아 이 새끼야.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벨기에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무슨 영국이 중립을 지켜? 영국이 중립 제스처만 취한 거라니까. 가열차게 나중에 이제 전후에 이제 책임을 모두 독일이나 러시아로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지. 참, 그런데 벨기에는 말이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영국에 봉사합니다.
국왕도 그렇고 국민도 그래요. 벨기에인들은 말이야 자기들 스스로 국가 사용 유효 기간을 연장해 버립니다. 레지스탕스를 구성해가지고 독일군 그 발목을 계속 붙잡아. 그래갖고 벨기에를 계속 전장터로 만들어갑니다. 벨기에 군대는 말이야 나폴레옹 시대 군복을 입고 독일에 대항했을 만큼 뭐 대단한 게 없었어요. 사복을 입고 총 든 사람도 많았고. 이 뭐야 이 몸이 주고 나라가 산다면야? 무슨 쇼비니즘이 이게 가득하냐고. 영국과 프랑스군은 말입니다. 그 벨기에랑 침공한 독일과 다를 바 없는 외세예요. 외세. 게다가 진짜 친선국은 독일이었잖아.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지금 벨기에 사람들이. 정신이 확 나갔어 지금 이 사람들. 벨기에 군하고 말이야 레지스탕스가 자국 땅에서 영국과 프랑스 용병 역할을 한 것밖에 더 되냐 말이에요. 8월 8일 독일군이 들어간 리에주에서도 무려 일주일 이상을 버티면서 독일 슐레핀 계획에 커다란 차질을 주었어. 그 공을 모두 영국과 프랑스가 가져가게 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이 벨기에 문제는 말입니다. 한국 문제에도 굉장히 깊게 연관하기 때문에 이 특별하게 따로 영상을 만든 거예요. 청일 전쟁 때 말입니다. 청나라나 일본 측의 자원에서 싸운 조선인이 있다면 그 조선인은 그냥 미친놈이지. 그 누구도 레지스탕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청나라나 일본에 붙은 자원군인이 있다면 조선군인이 있다면 입에 풀칠하려고 할 수 없이 선택한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좋아서 붙었다면 그건 미친놈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놈들은 뭐냐고 벨기에는 딴 나라 붙어갖고. 야, 참 이상한 정신이야. 일제시대 때 조선의 항일 레지스탕스가 삼다수 뭐 에비앙 생수라면 제2차 세계대전 프랑스 대독 레지스탕스는 솔직히 수돗물이에요. 그 더러운 게 좀 있었다고 그 안에. 그렇다면 제1차 세계대전에 벨기에 대독 레지스탕스는 뭐야? 이건 구정물이야. 역사적으로 아무 데도 쓸데없는 짓을 한 걸 훨씬 넘어서서 조국을 파괴하는데 앞장선 놈들이 벨기에 레지스탕스라 그 말입니다. 어찌 그리 한 나라 국민을 매도할 수 있냐고? 벨기에인들 다른 장점도 있죠. 하지만 어리버리 아무 생각 없고 아무 주체성 없는 면에서 자기들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전만은 매도를 당해도 쌉니다. 이게. 한 국민의 처신이 말이야. 세계에 끼친 비참함이 있잖아. 얘네가 끼친 전쟁을 그만할 수도 있는데도 계속 이어갔던 게 벨기에 레지스탕스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 당해도 싼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약소국 국민들도 행여 있을지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지금 벨기에인들을 좀 도마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욕을 먹어야 돼요. 벨기에 사람들은. 140만 벨기에 국민이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게 뭐 피난인지 여행인지 몰라도 아무튼 간에 독일군이 못 때리고 그렇기 때문에 피난 간 게 아니야. 벨기에 전역이 전쟁터가 돼버렸기 때문에 총알이 여기서 날라오는데 어떡한 말이야. 피난 가야지. 1915년까지 벨기에 사람들은 말이에요. 재산을 가진 채 다른 데로 흩어졌습니다. 이 벨기에라고 하는 이 금융 경제와 일반 산업 경제는 말입니다. 로스차일드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벨기에가 세계대전을 촉발했다는 것은 뭐 상상이 가요. 상상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전쟁 전에는 독일한테 팔던 벨기에 콩고 고무 수출 100%를 영국으로 변경시켜버렸어요. 참 충성도 이렇게 다 합니다. 예? 독일은 그렇다고 해서 벨기에 콩고 시장에다가 콩고의 그 거대한 고무 시장에 손도 얹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짓을 알베르 1세가 하게 돼요. 벨기에 중앙은행과 같이 1912년 5프랑짜리 은화를 다 녹여가지고 영국으로 갖다주고 대신 종이로 5프랑을 만들어서 벨기에 뿌리기 시작했다고. 금도 녹여가지고 영국 영란은행에 갖다 줬어. 이 뭐 하는 짓이지? 벨기에가 전쟁터가 될 거라는 걸 2년부터 알고 있었다는 소리죠. 그 참 알베르 1세 참 이상한 왕일세. 두고 보자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고무 채취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콩고 노동자들의 팔을 자르고 손을 잘랐던 무지막지한 레오폴드 2세 아니야? 부전자전 아닐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알베르 1세와 벨기에 중앙은행이 영국이 말입니다. 1914년 8월 2일부터 해상을 봉쇄하기 시작해갖고 독일군이 점령한 벨기에로 결국은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죠. 물론 이제 해상 봉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윈스턴 처칠이 정확하게 얘기했듯이 독일 전체를 사면초가로 만들어서 솔직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병자들도 포함해서 국민을 굶겨 죽여서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나중에 하죠. 참 어떻게 전쟁을 이따시로 하나 몰라. 보호 전쟁 때 이따시로 했거든. 굶겨 죽이는 거. 영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이들 교육이 우리는 말이야 한국 부모들은 말이야 일단 먹여놓고 때리잖아. 먹여놓고 혼을 내잖아. 근데 영국은 말이야 굶기는 것이 혼이에요. 혼내는 거야. 그 짓을 그냥 남아공에서 계속 해왔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벨기에로 들어가는 배들도 실은 묶일 수밖에 없어요. 감시해갖고 관리해갖고 뭐 터지기도 하겠지만 묶일 수밖에 없다고. 원래 벨기에가 잘 사는 나라잖아요. 잘 사는 벨기에가 이게 처음에는 좀 견디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기근이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 사람들은 이제 독일이 아니고 영국에 의해서 굶어 죽을 처지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벨기에 국민은 다시 두 번째로 배신을 당했어 이렇게. 근데 끝없이 영국에 충성합니다. 나중에 미국 31대 1929년 31대 대통령이 되는 허버트 후버라고 하는 사기꾼 놈이 광산업자인데요. 또 투기꾼이고 영국통이고 사기 기망으로 기소가 된 바 있죠. 하여간 처세에 능했어요. 이 허버트 후버가 말이야 191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과 유럽의 회사들의 이사 직책만 13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루즈벨트가 11개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루즈벨트가 그 정도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얘는 11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그리고 미국의 에드워드 맨델하우스하고 친구야. 영국의 에드워드 그레이하고도 친구예요. 독일 베트만 헐베크하고도 친구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갖고 얘가 영미 제국주의 네트워크의 개가 되겠다고 선언했단 말이야. 간단한 일 하나 들어드릴까요? 영국의 나단 로스차일드가 말이야 1916년에 얘를 만나갖고 뭐라 그랬냐면 러시아가 전쟁에서 발을 뺄 거니까 그래갖고 러시아의 그 모든 금융 채권 같은 것들을 볼셰비키가 다 몰수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채권 팔아버려 그랬거든요. 그리고 팔아갖고 돈 많이 벌었죠. 나탄 로스차일드한테 조언을 얻어갖고 돈을 벌었을 만큼 로스차일드 쪽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었단 말입니다. 이놈이 1914년 10월 22일 벨기에 구호위원회를 만들어요. 벨기에를 구호하겠다. 네가 남 구호해 줄려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부위원장은 누구냐면 독일통 유대인 하이네만이야. 독일통, 자기는 영국통이고 부위원장은 독일통이야. 다니 하이네만 유대인이고 왜 구호를 독일로 꼭 해야 되나? 이미 독일의 허락은 다 받아놨는데 또 벨기에도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 벨기에도 저기 대응 조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응 조직을 만들었어요. 벨기에 구호 국가위원회라고 그래갖고 CNSA를 만들었어. 그 만든 놈이 누구냐? 레옹 람베르라고 하는 레오폴드 국왕 밑에서 콩고 고무 채취하는데 그거를 지휘했던 놈이 구호를 조직했고. 종합회사 사장 에밀 프랑키 되게 유명합니다. 한국 같으면 이건희 정도 돼요. 에밀 프랑키가 구호 국가위원회 회장을 맡아요. 에밀 프랑키는 누구냐?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금융 해적질로 먹튀했던 자예요. 그래서 별명이 금융 해적이야. 어떻게 이런 놈들이 구호위원회를 움직이냐고. 사기꾼, 친독기업가, 강도, 해적 이 4명이 모여가지고 벨기에 구호위원회를 이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 상급 직원들 하나도 빠짐없이 기업인이거나 은행 가거나 외교관이었어.
이런 자들이 뭐 난민을 돕게 난민 그 당시 없었거든요. 10월 22일 날 2일 날 무슨 난민이 있어 거기 벨기에에 이민 간 사람들이지 제 발로 걸어서 이상한 짓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벨기에는 말이에요. 영국 다음으로 산업혁명을 일찍 시작한 나라예요. 철강 산업을 시작한 게 1807년이야. 어떻게 보면 영국보다 빨랐어요. 유럽 5위의 부국이었다고요. 산업과 교역량이 엄청났습니다. 물론 이제 식량 자급률은 원래가 좀 낮죠. 산업국가가 70%의 곡물을 수입했지만은 이게 자급이 어렵다거나 이 부족 부분을 채운다는 게 아니라 중립국이니까 교역이 되게 쉽잖아. 그래서 수입품의 가성비가 높았기 때문에 수입한 거지. 뭐 곡물이 없어서 수입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게다가 1913년에는 만국 박람회를 개최했잖아. 경제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나라의 금과 은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음식이라고 한다면 네덜란드니까 뭐 노르웨이 전쟁이 벌어졌다고 해도 스웨덴 뭐 독일에서 사 먹으면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14년 10월 말 벨기에 구호위원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을 때 벨기에 브뤼셀이든 어디든 간에 독일 점령 지역 뜻은 뭐 비슷했어요. 물리적인 기근도 없었고 비참함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응? 단지 앞으로 이제 더 벌어져 나갈 전쟁에 대한 싫은말이 있었지. 총알 날라올까봐 집안에. 전쟁터가 되어버린 이제 고향을 떠나갔고 영국이나 네덜란드, 프랑스로 이제 피난을 갔으면 갔지. 전쟁 2달도 안 됐는데 구호의 손길을 내밀어? 그런 나라 아니에요, 벨기에. 오히려 프랑스하고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로 이제 피신을 서서히 가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벨기에인들이 그냥 뭐 금, 은, 뭐 돈, 뭐 다 갖고 갔어요. 그리고 현지인들이 봤을 때는 처음에는 난민인 것처럼 해서 굉장히 그 좀 잘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근데 조금 같이 지내다 보니까 돈도 많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전쟁을 피해갖고 편하게 살라고 온 매국노들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영국과 프랑스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왜 니네들은 왜 또 네덜란드처럼 중립을 지키지 않고 한쪽에 붙어갖고 이렇게 조고 전쟁터로 만들었냐 이러면서 이 피난 온 사람들 좀 이상하다고 자꾸 의심하고 차별했단 말이에요. 영국과 프랑스에서. 사정이 그랬다고. 이런 환경에서 무슨 뭐 죽어가는 뭐 벨기에 국민들을 돕겠다는 거야. 미국하고 유럽의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합니다. 벨기에 뭐 여자들이 죽어간다, 뭐 독일인들이 뭐 때려 죽인다, 뭐 애기도 뭐 저기 불에 끓여갖고 먹었다, 뭐 물에 끓여서 먹였다, 막 이러면서. 아이고. 그래갖고 미국 국무부가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해준다고요. 휴머니타리안 애드 이래가지고 이 구호재단이 말이야 만들어 캠프를 치고 말이야 지나가는 애들 오기 싫다는 애들 불러다가 밥을 먹였어. 그 사진을 찍어갖고 미국에 막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 순진한 미국 국민들이 그냥 성금도 많이 모아가지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말이야 해상 봉쇄 정책을 11월 달에 다시 강화하면서 단서를 뭐라고 달았냐면 모든 중립국 왔다 갔다 하는 상선들은 영국 항구에서 감시 감독한다 이렇게 해놓고 미국 불법 교육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단서를 딱 달아놨습니다. 뭔 소리야? 아니 쓸데없는 소리 아니야? 미국의 불법 교육은 어쩔 수 없지만 붙잡았는데 도망치면 불법이지.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배는 건드리지 않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뭐 어차피 뭐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이런 나라는 중립국이지만 강하잖아요. 강한 중립국이니까 영국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어 실은.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 앞으로 심각해져갈 독일 식량 문제를 영국이 해상 통제하고 미국 상선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이 목숨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실상 미국 역사상 이 전쟁 역사상 이 정도로 거대하게 난민들한테 구호품을 전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없었고요. 예? 한국 전쟁 때도 없었어요. 이렇게 거대한. 근데 전통적인 구호 주체가 말이야 전 세계 어디나 교회입니다. 교회가 항상 나서서 구호 일을 해줍니다만은 이 벨기에 구호위원회는 말이에요. 미국이 움직이는 구호위원회는 교회가 완전히 배제가 되어버려요.
그 전쟁이 끝나는 1918년까지 4,500개의 종교 노동 구호 단체가 이 벨기에 구호위원회와 따로 독립적으로 놀았습니다. 왜? 벨기에 구호 단체에서 엄청나게 물품을 실켜왔는데 그 물품이 어디론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꾸 시골 쪽으로 음식이 안 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가 나서서 음식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들어온 구호 물품 그거 어디로 간 거야? 응? 1914년 처음 선적한 게 67톤이야, 식량이. 그래갖고 매달 들어오죠. 매달 증가해서 1915년 10월달 1년 후에는 6,000톤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말이야, 미국하고 이제 아르헨티나도 보내주는데 미국과 아르헨티나에서 들어온 이제 고기 뭐 이런 것들, 쌀 뭐 이런 것들, 밀 이런 식량선들이 말이야 독일 점령지인 벨기에 항구에 도착하면 되거든요. 안트워프하고 오스텐드. 왜냐하면 독일 정부가 구호 물품은 언제라도 환영하고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 벨기에 점령지역에 있는 벨기에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눠줄 수는 없다. 우리가 저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벨기에 사람들이 언제라도 열차를 타고 음식을 나눠줄 때는 우리는 도와주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가 말이야 네덜란드로 들어가 버려. 네덜란드 노테르담하고 헤이그로 들어갑니다. 벨기에 안트워프 하적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거든요. 오스텐드도 뭐 저도 한 번 정도 가봤습니다만 물 깊이가 좀 낮아요. 방파제가 좀 있고 도크가 있어. 그래갖고 도크에 하적하면 되거든. 벨기에 난민을 먹이려면 직접 독일의 허가를 받았잖아. 받았으면 벨기에로 직접 들어가든가 뭔가 조금 불편한 게 있다면 벨기에 난민이 당시 많이 모여있었던 프랑스의 덩케르크나 칼레 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독일하고 강로, 수로하고 열차가 직방으로 연결된 독일하고 연결된 네덜란드로 들어갔냐고. 로테르담하고 헤이그로. 그래갖고 11월 3일 날 헤이그에 있던 네덜란드 시민들이 막 데모를 했다고. 아니 벨기에나 프랑스로 들어갈 배가 왜 네덜란드로 들어오느냐. 우린 관계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독일군이 화낼 것 같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막 데모를 했다고. 근데 못 먹어도 거야. 끝없이 로테르담하고 헤이그 쪽으로 이 구호 물자가 들어와서 열차에 실리는데 그 열차가 어디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 해양청장이 말이야 조사 과장이었던 그 당시 시드니 롤렛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갖고 저 허버트 후보 저 새끼 저 뒤 좀 조사해봐라 그랬단 말이야. 윈스턴 처칠은 눈치도 못 채고 있었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냐면 후보가 미국에서 가지고 온 곡물들은 독일군한테 전달되고 있다. 응? 초기부터 그랬다. 초기부터 벨기에 구호위원회로 들어온 곡물의 거대한 양이 네덜란드 젠트를 거쳐갖고 독일로 들어갔다. 추후 영국 문서를 정리한 것에 따르면 1915년 10월부터 1916년 1월 사이에 3개월밖에 안 되죠. 쌀과 밀가루뿐만 아니라 커피, 콩, 유직 연과 등이 4,200톤이 네덜란드로부터 독일로 들어갔으며 견과류 같은 경우는 무기에 필요한 기름을 짜는 데 쓰였다고 영국 공식 문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부러 그런 거란 말이야. 왜 미국과 영국이 독일군한테 병참을 제공했을까? 전쟁을 길게 끌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짐 맥그리거하고 게리 도어티라고 하는 아주 영민한 학자들이 써놨습니다. 그리고 커미션 포 릴리어프 인나 벨리움 도큐멘트 두 개가 있어요. 도큐멘트 두 개가 있는데 그 도큐멘트가 다 그런 얘기를 증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원래가 벨기에로 들어가려면 말이에요. 마스강을 거쳐 들어가면 되거든. 왼쪽으로 쭉 빠지는 강. 밑으로 내려가는 쭉 열차를 타고 내려가. 독일 땅으로. 참 웃기는 사람들일세.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고 이제 벨기에의 진정 기근이 닥치는 게 1916년 언저리인데 뭐 일단 뭐 부자는 3대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1, 2년은 잘 견딘 것 같아 벨기에 사람들이. 극소수 사람들만이 이제 구호 물자를 받았던 반면에 보통 피난민이나 비참한 시민들은 어디선가 흘러나온 구호 물품을 돈으로 사야 했다고. 구호 물품을 받은 게 아니라 가게에 가서 구호 물품을 샀어요. 돈 주고. 1930년대가 되면 허버트 후보 일대기를 쓴 작가가 있어요. 존 해밀이라고 있습니다. 존 해밀이 뭐라 그랬냐면 벨기에 구호의 총 기획은 벨기에에서 독일에게 어마어마한 식량을 조달하는 데 있었다. 이게 목적이었다 그랬어요. 벨기에 구호위원회의 목적은 독일군한테 식량을 조달하는 것에 있었다. 이 조직에 의해서 전쟁이 연장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독일군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 모든 일은 독일 정부, 허버트 후버, 에밀 프랑키가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전쟁 연장 전략, 독일 병참 조달 전략이었다. 전쟁을 길게 끌음으로써 이건 뭐 또 다른 뭐 말씀 또 드릴게요. 일단 독일의 자원을 깡그리 소비하였었고요. 두 번째, 미국에 투자된 채권, 전쟁 채권, 주식 이런 것들이 최극단으로 올라가 있어야 돼. 올라갈 때까지 독일을 계속 전쟁 붙여놔야 돼. 응? 이런 목적을 갖고 병참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만 휴전하자는 1915년 수차례 카이저가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전쟁 그만하자 그랬다고 1915년에. 근데 끝없이 연장을 시켜줍니다. 끝없이. 그래서 이 병참 조달 전략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벨기에의 그 벨기에를 점령하고 있는 독일군은 밥 먹여주고 본토의 독일 국민은 굶기는 작전을 실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상 봉쇄라고 하는 것이 독일 쪽 해상을 봉쇄함으로써 독일로 들어가는 음식을 끊어버리고, 응? 반면 독일 병참선에 연관된 그쪽으로 열차를 태워갖고 독일군한테 음식을 지원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일 국민은 굶겨 죽이고 독일군은 밥 먹인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면 전쟁이 계속 연장이 된단 말입니다. 이 짓을 허버트 후버가 한 거예요. 실은 록펠러도 끼어들려고 그랬다가 우리 힘으로만 해도 됩니다. 그래갖고 록펠러는 뒤로 빠졌어요. 실로 1918년까지 독일 국민 77만 명이 아사했어요. 굶어 죽었다고. 1916년부터 급격하게 독일 국민들이 굶기 시작하더니 이제 뭐 도둑질까지 이제 하고 있죠. 당시 16년 이후부터의 그 독일 여성 범죄 현황을 보면 아주 크게 늘어나요. 왜 남성 범죄는 안 하자 또 이런 또 병자들이 있지. 남자들은 다 군대 갔잖아. 그러니까 범죄는 여성밖에 안 해. 아휴, 이 포스트 모던 때문에 문제가 크네. 그래서 이 독일 본국 경제는 말이야 무너지고 있었어요. 독일 군은 말이야 힌덴부르크 장군이 한 번 더 해보자, 더 싸워보자 그러면서 베르당 전투라든가 뭐 1918년 그 가을 공세 있어요. 모두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미국이 보내준 밥을 먹고 그렇게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일이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잖아 지금. 근데 본국은 끝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고. 이게 그 당시의 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1917년 1월 1일 1914년 이후부터 그 봉쇄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데 14개 항목을 갖다가 적어놨어요. 근데 세 번째 항목을 보면 북미에서 들어오는 상품과 관련해서 무역을 제한할 권리가 없어 어려웠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건 막지 않았다 이 뜻이죠. 또 4번 미국의 많은 경우 영국의 봉쇄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다. 일부러 적용 안 한 거지. 그래서 미국 배가 마음껏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마음껏 네덜란드든 독일로도 마구 들어갔다는 소리지. 이러면서 봉쇄 정책을 다시 수정합니다. 그래서 1917년부터 독일의 유보트로부터 특별한 상선만 보호하는 컨베이 시스템을 실시를 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벨기에 구호위원회의 구호품은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즉 유보트가 쏴서 다 폭파시켜버려.
그게 무슨 선이 무슨 배든 간에. 그래갖고 허버트 후보의 9호선이 일단 세 대가 폭파당해갖고 강물에 저기 바다에 내려앉았단 말이야. 응? 이제 전쟁의 새로운 측면이 되는 거. 이제 독일 군한테도 저기 병참 끊겠다는 거죠. 병참을 끊어. 그런 다음에 미국이 들어와야 돼요. 이제 미국한테 유럽 땅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제 벨기에 구호위원회 역할도 이제 끝을 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만 말할 것도 없고 독일 군한테 더 이상 물건을 공급하지 않게 돼요. 이제 이 사실은 이미 뉴욕에서 널리 알려졌지만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응? 제 스스로 답답했던 후보가 말이야. 1917년 2월달 뉴욕 아스토 호텔에서 수백 명 모인 그 유력 인사들한테 독일군은 말이야 제공된 음식의 0.01%도 먹지 않았다. 막 이러면서 막 변명을 해댔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미국이 참전하는 1917년 4월 이전에 그의 임무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고 미국 국무부는 3월 23일 벨기에에 있는 모든 구호 요원들을 철수시켜 버립니다. 이제 미군이 직접 들어가서 정리할 때가 왔다 이거죠. 네? 이 정리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월 러시아 혁명이 무르익어갖고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짜르가 자리를 내놓죠. 권력을 내놓죠. 그리고 3월 달에 알프레드 밀러가 직접 러시아 짜르를 찾아가서 러시아 무기 지원 중단한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고 전쟁 많이 준비해봐라. 그런 다음에 영국에 돌아와서 3월 말에 러시아 무기 지원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볼셰비키한테 들어가는 무기도 단속 안 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를 혁명의 불길로 던져버리고 미군이 대신 참여를 해버리죠. 예. 그 독일도 마찬가지 이제 그거가 되는 거예요. 이때 전에도 한 말씀드렸듯이 이때 독일군이 말이야 초반부부터 발을 빼고 독일 국경선으로 들이고 후퇴를 해버렸다면 차라리 나았지. 예. 이제 러시아는 이제 무너져 갑니다. 예. 독일군은 말이야 1918년대까지 대공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아주 상당히 많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국민은 달랐다고. 40만에서 70만의 독일 국민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었고 1916년에는 대용식량이 딱딱한 빵이 있어요. 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우유가 아니라 분유를 공급받고 있었고 시민들이 불만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폭동과 파업이 막 유발되고 말이에요. 1917년에만 뭐 67만 명, 1918년에도 40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고,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그 볼셰비키 공산단체가 막 폭동하고 파업을 유발했고, 이게 결국은 독일의 혁명이라고 하는 내란을 유발하는 인자가 되죠. 그러니까 제2의 러시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노동자들의 임금은 끝없이 줄어가고 있고 이게 파업이 안 나겠어? 폭동이 안 나겠어? 독일 군들이 아무리 잘 싸웠다 하더라도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는데 어떡하냐고. 힌덴버그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이겼는데요. 전쟁에서 진 거지 뭐. 그래서 독일이 제2의 러시아가 돼버려 가기 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래서 독일 제국 무너져가고 있는 독일 제국하고 죽어가는 국민을 마다할 수 없으니까 힌덴부르가 군대를 돌려버립니다. 병참도 끝나버렸다고. 병참 끊긴 지가 오래됐어. 병참 끝났으니까 전쟁도 끝난 거예요. 대신 이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혁명이 벌어져 버려갖고 더 이상 제국으로 존재하지 않죠. 독일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파르타쿠스 특히 유대인들이 모여갖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바람에 나라가 아주 쑥대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돌려와가지고 이 쑥대밭을 만든 놈들을 가열차게 차라리 처단을 해버렸죠. 뭐 칼 리프텐데크라든가 뭐 로자 룩셈부르크 모두 죽여갖고 저기 시궁창에 쳐넣어버렸다고. 얼마나 속이 상했든지. 전투에는 다 이겨놨는데 병참 끊기고 나라 내란 벌어지고 이러니까 독일 군대로서도 화가 났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독일의 러시아와 독일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두 제국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게 된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할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독일군이 전투에서는 뭐 다섯 번째 이 대공세만 5번을 벌였는데 그거 다 이겼거든. 근데 어떻게 전투에서 이긴 그 독일이 전쟁에서는 졌을까요? 일단은 뭐 내란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세부적인 어떤 공세 같은 것들을 잠깐 또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